주십시오. 네. 주도해 네. 주시고요. 반갑습니다. 네. 주도 토론을. 우리 박 후보님도 면접 과정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셨어요? 네, 네, 맞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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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해서 봤습니다. 예. 그 뭐 어제 기사도 많이 떴으니까 또 그것도 좀 참고되실 것 같고요. 네. 시간은 요 앞에 타이머 보시는 것처럼 22분입니다. 22분 동안 저희 지금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또 질문 올리시는 거 제가 질문 대신 드리는 시간도 합해서 22분이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박 교수님 먼저 첫 질문 하실 차례죠? 예, 네, 박 제 교수님 차례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자, 네. 타이머 시작해 주세요. 우리 그 박진 후보자 하면은 온 국민이 알기에 영어를 대한민국에서 뭐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잘하시는 분. 그래서 며칠 전에도 영어로 뭐 녹화해서 발표를 하셨죠, 정책을? 네, 네. 또 뭐 옥스퍼드대 출신. 이래서 우리 국민이 생각하는 후보자의 이미지는 굉장히 반듯하고 깨끗하고 뭐 이렇게 기억들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정책으로 교육 정책이 좀 나와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3대 정책에는 교육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 교육의 현실을 잘 모르시는 거 아닌가. 현재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지. 대한민국이 사실은 교육으로 흥했지만 교육으로 지금 망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 정책 혹시 준비하셨는데 발표를 못 하신 게 있으면 발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제가 교육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페이스북에 올린 지 한 달 됐어요. 네. 그런데 그 언론에서 별로 취급이 안 되고요. 저는 이제 제가 외교 안보 대통령이 되겠다 이러니까 그 부분에만 이제 초점을 두고 언론에서 보도가 된 측면이 근데 있습니다. 엊그제 3대 정책 발표하실 때도 네. 교육이 없어요. 그만큼 네. 우리 박진 후보의 머릿속에는 외교 안보만 있지 교육은 없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발표를 예, 좀 해주시죠. 저는 이제 국비 유학생으로 미국, 영국에서 공부를 했고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문민정부가 들어와서 청와대 비서관으로 왔기 때문에 원래 제가 그 경험을 쌓은 곳은 대학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8년 동안 한국외국어대학에서 8년 석자 교수를 하다 왔기 때문에 예, 아니 정책을 구체적으로 네, 조금 간단하게.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네네. 많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의 문제점은 그 교육이 너무 이념적으로 정치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전교조의 영향 때문에 학생들이 그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념의 틀에 갇힌 그런 교육을 받는 것은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특히 대학의 경우는 그 교육부의 규제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자율적인 연구 개발 활동이나 또 학생들의 그 미래 일자리를 위한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교육이 저는 죽었죠. 네, 그리고 대학도 그렇고. 교육부에서 대학을 떼어내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하고 아이들이 학교 다니면서 그래도 시험도 보고 실력 평가를 받아야 될 텐데 자유학기제라는 걸 하면은 아이들이 풀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등학교 때도 학점제로 해서 아이들이 나름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제대로 준비를 해서 우리 교육의 그 수준을 올릴 필요가 있고 그렇게 공교육이 올라가면 사교육에 대한 필요가 줄어들면서 사교육비도 줄게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얼마 전에 통과된 법 중에 사학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네, 사학법. 네, 그 내용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세요? 뭐 구체적으로 어떤 사학의 네. 인사권이라든지 이 사회의 네, 네. 그 권한 그런 것들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징계권도 없어지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박선영 의원님 저하고 사학법 때문에 그 우리 길가에서 반대 풍찬 노숙도 많이 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학이 제대로 살기 위해서 이런 그 정부의 간섭이 최소화로 줄어들어야 되고요. 또 지금 그 대학이 통폐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많이 줄고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는 그 사학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 재산 처리나 또는 그 자녀 이런 그 잉여 재산 이런 것들은 그 사학이 자녀 재산 귀속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통폐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 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 그 정당과 상의를 해서 국회에서 사학법을 폐지하든지 개정하도록 그렇게 재개정.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 예, 잠깐만 요 사학법과 관련해 가지고요. 그 얼마 전에 그 조국 전 장관의 동생이 교사 채용 문제로 구속이 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은 이제 사학의 횡포고 전횡이죠. 예를 들어 가지고 거기 그 자리에 들어가야 할 다른 사람들이 정당한 실력을 가진 다른 사람들이 그런 편법 때문에 떨어졌단 말이죠. 근데 이런 사학의 횡포 같은 거 분명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 속에서 사학법을 폐지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사태는 단지 여기만이 아닐 거라는 겁니다. 굉장히 일반적으로 일어나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뭐 잘못된 부분은 개정을 하든지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사학 내부에서 일어나는 이런 그 비리나 또 불공평한 것들은 그 개선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 비리의 핵심적인 게 채용 비리잖아요. 네. 그렇죠? 그 지금 젊은 청년들이 가장 그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고 분노하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사학법 중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네. 폐기를 해버리시면은 지금 그 사람들이 저지르는 그 채용 비리 같은 거 그냥 다 허용해주자. 사학의 자율권이라는 이름하에.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그런 채용 비리 같은 것은 없어져야죠. 근데 그건 사학법이 아니더라도 그것은 그 학교 운영에 있어서 그 아주 기본적인 원칙이다. 문제는 그런 비리가 그냥 일과적인 게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 속에서 벌어지는 비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고치려는 어떤 다른 대안이 있어야지 그걸 폐기한다라든지 해야 될 텐데 네. 그 대안 없이 폐기만 해버리면 그런 시스템이 계속 온전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거는 뭐 교육 그 정책의 방향과 또 대학 내부의 그 자정 기능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법으로도 얼마든지 질문 좀 가능하고요. 드릴게요. 예. 그 메인 그 공약을 보니까 5 세 개를 내세우셨더라고요. 네. 이게 저는 딱 보면서 이거 MB의 747인데 똑같으면은 경제 성장률 5%, 국민 소득 5만 달러, G7에서 G5를 향해 이거 맞죠? 네, 맞습니다. MB 이명박 후보가 그때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 7%, 4만 달러, G7 이거 카피하신 거 아닙니까 일단? 아닙니다. 제가 그 고민해서 만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그 잠재 성장률이 한 2.1% 되거든요. 예. 그리고 내년도 성장 전망이 3%고요. 어제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나온 거는 3.9%가 나왔습니다. 그 이야기는 한국이 잠재 성장률은 있는데 성장력은 지금 제대로 경제가 뭔가 안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 증가율을 늘리고 생산성을 늘리면 저는 충분히 우리가 5%까지 갈 수 있다.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MB 이명박 대통령은 747 내세웠지만 어느 거 하나도 달성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궁금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소득이 3만 달러가 좀 넘는데 3만 5천 불. 예, 5천인데 5년 안에 5만 달러로 정말 만드실 수가 있는지 그리고 G7도 아직 못 들어갔는데 G5로 들어가면 어떤 나라를 제끼고 도대체 들어가신다라는 건지 그리고 알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도의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 중에 5% 성장률을 보이는 나라가 전 세계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거는 MB의 747의 뻥튀기 공약하고 똑같은 거를 지금 내세워서 국민들 현혹시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닙니다.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우리가 뭐 마이너스 성장도 하고 했지만은 내년에 3%,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5%로 쭉 가면 2027년 제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마지막 임기 때는 5만 3천 불이 됩니다. 4% 성장을 해도 5만 불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G5로 가는데 그럼 우리가 따라잡아야 할 나라가 어디냐? 그 GDP 전체 규모로 보면은 그 이탈리아하고 캐나다입니다. 이탈리아, 캐나다를 제끼면 영국하고 접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영국에 뭐 꼭 늘 따라가야 될 필요는 없으니까 G5로 갈 수 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런 규모를 가진 나라에서 경제 성장률 5%라는 것은 사실 가능하지가 않거든요. 상식적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중국입니까? 지금 중국도 6% 정도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5%를 가겠다라는 건지 이런 것 자체가 예를 들어가지고 뭐 이명박 대통령을 해서 이걸 하기 위해서라도 뭐 4대강 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거라도 했는데 지금 그런 시대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5%라는 이 고도 성장에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그런 식의 그 보수층의 이 과거에 굉장히 낡은 사고방식에 좀 호소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5%를 어떤 주장하는 후보다라고 하면 이분은 좀 이상하다. 신뢰가 솔직히 안 갑니다. 5% 얘기를 하면 꼭 이래야 되는 거예요. 진 교수님 5%로 가려면요 노동개혁 필요하고요
규제 완화해야 됩니다. 예, 다 해도 인재 양성해야 되고 글로벌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다 갖추면 5% 얼마든지 전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3%다라는 것도 사실 OECD 평균으로 보면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경제가 고도화되면 될수록 정권 하나 바뀔 때마다 1%씩 떨어지잖아요. 성장률이라는 건. 그건 저는 자연스러운 거라고 보거든요. 너무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는 한. 그다음에 우리가 그런 외적인 성장률이 아니라 내포적인 성장으로 네. 가야 되는데 내년 세계 평균 성장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4%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코로나로 인한 코로나 기저 때문에 효과죠. 예, 그러니까 코로나로 우리도- 인한 기저 효과고 예, 그러니까 나올 수 있죠. 우리도 코로나19를 빨리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백신 접종이 가장 핵심. 그러니까 이 5%라는 게 그럼 코로나 효과로 인한 기저 효과로 해서 5%라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적인 5%라는 겁니까? 물론 코로나를 극복을 해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자본 증가율과 생산성이 2.5%씩 올라가면 되고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인구 절벽 때문에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노동 증가율이 마이너스 0.5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0%까지 올리면 두 개를 합해서 5% 만들 수 있습니다. 다른 후보님에게서 주제인데요. 공약을 보게 되면 다른 주제 넘어가면 안 하나만. 될까요? 네. 하나만? 네. 네. 다른 후보들과 달리 사회적 양극화에 대한 해법이 없어요. 이상하죠? 네. 제 공약을 그동안에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 대책에 대한 공약, 그리고 청년 일자리, 그리고 이제 경제 성장에 대한 공약을 쭉 했는데요. 거기 보면은 우리나라를 지금 가장 양극화로 만든 바로 그 정책이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득을 올리면 성장이 올라가겠다. 이건 저는 아주 잘못된 이론이고 오히려 소득이 줄어들고 일자리가 없어지고 양극화가 심화되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철학과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로 갈 수가 없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십시오. 공약 중에 통일에 관한 그 공약이 하나 네.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 내용을 보니까 남북한 주민의 자유 선택에 따라서 통일을 하는 방식을 택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네. 외형적으로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문구죠. 그런데 자유로운 선택을 하려면 정보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의 시민은 기본적으로 well-informed citizen 아니겠어요? 공부하셔서 아시겠지만 정보가 제대로 들어가야 제대로 된 판단을 하는데 북한은 지금 그 철옹성처럼 되어 있어서 아무런 정보가 하나도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 체제가 유지되는 것이고, 그런데 어떻게 남북한 주민이 자유의사로 통일 방향이라든지 통일 방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네. 우리는 민주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자율적인 선택이 가능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네. 북한은 지금 그게 불가능하죠. 지금 우리 박 교수님 말씀대로 북한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고 세뇌와 공포로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유입을 시켜야 되는데 이 정보에서 대북 전단 금지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가지고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와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완전히 막아버리지 않았습니까? 차단했죠. 저는 그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진 교수님이 이제 독일에서 공부하셨는데 그 독일이 통일된 것은 서독이 동독을 흡수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동독 주민들이 스스로 걸어가지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여행의 자유를 찾아서 간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북한 주민들도 그런 스스로 자유민주주의와 통일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북한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보의 유익과 북한 인권의 개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 대통령이 되시면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우선 북한 인권재단 이거 제대로 네.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고요. 예. 저희들이 그렇게 야당으로 있으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차일피일 미루다가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북한의 지금 우리 국군포로 납북자 이 문제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그동안에 그 북한의 인권 어떤 그 탄압이 있었고 어떤 범죄가 있었는지 이걸 우리가 차곡차곡 다 정리를 해서 통일이 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전부 우리가 처리를 하고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ICC를 활용할 생각은 없으세요? 그건 제가 그 송상현 교수님하고 네.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 ICC에 있는 그 검사들이 그렇게 하자고 하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국제법에 따라서 인도주의적인 비인간적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진지하게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네. 공약 발표하시는 걸 봤는데 진짜 모든 후보 중에서 제일 잘하시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무난한데 그러다 보니까 구체성이 많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도심 맞춤형 주택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뭐 결국은 재개발 그다음에 뭐 용적률 상승 뭐 이런 거잖아요. 네. 모든 후보들이 다 하고 있고 다른 후보들은 이거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공약들을 갖고 나왔거든요. 네. 근데 예를 들어 이렇게 보죠. 청년과 신혼부부들한테 제공한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 집을 어떻게 살 수 있는가요? 국가에서는 그걸 어떻게 지원하는 건가요? 네. 제가 만든 말입니다. 그게 도심 맞춤형 주택이라는 게 도심에 있는 고밀도형 주택인데요. 직주 근접이고 그 근처에 환경이 아주 잘 돼 있는 그런 그 주택을 젊은 청년들이나 신혼부부가 선호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금융대출 지원을 해줘야 되고요. 또 그 다음에 만약에 거기서 아이를 낳아서 기른다고 하면은 그것을 그 정부가 임대를 해줘서 10년, 20년 동안 살 수 있는 그런 그 탄력적인 그러니까 운영을. 다른 후보들 같은 경우는 예컨대 뭐 그 집값의 80%를 임대해 준다라든지 뭐죠 빌려 준다라든지 그걸 갖다가 몇 년에 걸쳐서 상환한다라든지 이런 네. 구체적인 그 공약들이 있거든요. 근데 네. 그 후보님에게는 그런 게 안 보여서. 네, 저는 뭐 숫자는 안 집어넣습니다만은 그 정부에서 얼마든지 그걸 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들의 그 분석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년, 20년, 30년을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그런 그 금융 대출과 재정 지원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제가 좀 질문 드릴게요. 그 후보님 그 외교 안보 정책을 보니까 쿼드에 참여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쿼드에 참여를 하고 중국의 부당한 간섭을 거부하겠다라고 해서 네. 사실상 이제 친미 약간 반중 노선을 사실상 취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한국이 아시겠지만 수출을 제일 많이 하는 30%를 중국에 하고 있고 네. 예전에 사드 보복이란 것도 사실상 있었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반중 노선을 이런 식의 노골적으로 취하면은 이게 나중에 무역 보복이 되면은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반중은 아닙니다. 중국과 실리적인 공존을 하자는 거죠. 쿼드 들어가면은 반중하겠다라고 사실상 중국이 아닙니다. 받아들이겠죠. 아닙니다. 쿼드는 아시다시피 민주주의 국가의 연합체고요. 트럼프 행정부 때는 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안보적인 의미가 강했지만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와서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킨다고 하는 가치 측면이 훨씬 더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이 쿼드에 들어가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주의, 시장경제, 근데- 인권, 법치주의이기 때문에. 예, 그런데 한국이 쿼드에 들어간다고 해서 중국을 견제하고 거기 그 나라들이 5나라들이 합해서 중국을 코너로 몰기 위해서 간다. 그거는 근데 아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트럼프가 등장하고 그다음에 바이든이 등장했더니 쿼드의 성격이 어느 날 갑자기 화학적으로 확 변했다. 그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그렇게 본인은 생각하실지 몰라도 중국에서 그렇게 생각하겠냐라는 거고 사드 때 봤거든요. 우리 동네에 있던 슈퍼마켓들 그 중국 관광객들 상대하던 다 문 닫았어요. 근데 쿼드는 또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 지금 미중 간의 갈등 속에서 굉장히 예민한 문제고 중국이 이건 보복을 할 것은 100% 확실하거든요, 저는. 근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네. 그 쿼드에 참여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쿼드가 백신 공급 개발을 원활히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신흥 기술을 확장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건 우리 한국이 들어가면 다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고요. 그 아시아, 그 인도 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거고 아까 우리 김준일 대표님 물어보신 그러니까 거는 저는 중국의 예상되는 보복에 대한 네. 대책을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중국의 보복을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그 중국이 우리와 같은 이런 지역에 살면서 아주 가까운 그 경제적인 파트너인 건 맞는데 한국에 부당한 간섭을 하거나 과도한 보복을 할 때는 우리가 중국에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그걸 막아야죠. 왜 그러니까 우리가 늘 중국에 하는 걸 따라가야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항의하고 나가는 건 좋은데 일단은 우리는 경제적 타격을 받는단 말이죠. 네. 그 의원님이 우리 신난다 항의하자 이런 거 좋은데 네. 실제로 타격해가지고 일자리가 사라지고 자기 직업 뭡니까 가게가 망하고 이런 사람들의 심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그래서 그런 중국과의 마찰에서 오는 그 손해가 최소화되도록 우리 외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국에 대해서 한국이 어떤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건지 설득을 시켜야죠. 그냥 중국이 보복한다고 해서 그게 당하고 있으면 바로 그 외교 되겠습니까?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는 그 쿼드에 들어가는 것들을 상당히 모호하게 전략적 모호성을 취하는 거고 저는 그게 합리적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왜 이걸 깨고 그러니까 일부 보수층들이 아 신난다 우리는 중국하고 맞짱 뜨는 사람이야. 자기들 심리적으로 좋을지 그건 아닙니다. 모르지만 오히려 한국이 쿼드에 들어가서 그 쿼드가 중국에 대해서 과도한 행동을 할 때 우리가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도 역할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그렇기 역할을 때문에 하는데 그 기능을 한국이 높여야 되죠. 쿼드. 네. 우리가 그러니까 쿼드가 네.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 건가에 대해서 한국이 나름대로 거기에 의견을 제시하고 다른 나라를 설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요즘도 해군 정복 입으십니까? 집에 있습니다. 네, 앞에 두 분은 군 면제자였고 여기는 해군 장교 출신이시죠. 네, 40개월 근무했습니다. 네, 북한 핵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네, 북한 핵은 지금 벌써 NPT 탈퇴한 지 28년이 돼가지고요. 점점 더 악화되고 어려워졌습니다. 핵실험을 6번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륙간 탄도탄에 잠수함 발사 탄도탄까지 있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레드라인을 이미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방법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에 대해서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해서 압박과 제재를 해서 북한이 스스로 내가 이제 그럼 비핵화로 갈 테니 단계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그 북한의 그 시설을 IAEA 공개를 해서 사찰을 받고 그다음에 제재를 완화해달라 이렇게 가든지 아니면 우리가 북한의 핵을 억제할 수 있는 우리의 대응책을 강구하는 수밖에 없다. 그 대응책 예. 강구에는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 저기 시간이 다 나오는 게 됐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인터넷에 올라온 질문 제가 하나 질문을 아쉬워요. 드리고 아쉽죠. 대충 시간을 보면 맞을 것 같은데요. 자, 이거 제가 그대로 읽지 않고 조금 표현을 변화시키겠습니다. 강남 국회의원으로 알고 있는데 박 후보가 서민의 고통을 알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예, 저는 뭐 강남 국회의원이기 이전에 그 정치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려운 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국회와 국가에서 도와드릴 수 있을까? 어떤 법을 만들면 이러한 그 국민들의 삶이 또 질이 올라가고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런 걸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 종로에서 3선 국회의원을 하면서 강북 지역의 어려움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고요. 또 강남도요, 전부 무슨 잘 사는 사람만 있는 거 아닙니다. 저희 지역에도 구룡마을 같은 참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고 제가 거기를 찾아갈 때마다 제 눈을 보면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을 정말 도와주고 싶고 우리 국회에서 그야말로 여야 간에 이러한 그 대한민국이 참 행복하고 잘 사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서로 초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서 이제 그 질문 내용 중에서 이제 그런 질문을 하신 분의 의도도 제가 어떤 뜻인지 좀 알아가지고 제 질문 드린 건데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22분 동안 시간이 다 지났는데요. 22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